은길씨의 책갈피. 오늘은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중 다산문선 배움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산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우리 역사의 위대한 지식인과 사상가는 무척 많다. 그중 방대한 글을 남기고 엄청난 학문적 스펙트럼을 보여준 사람으로 단연 다산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다산의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의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는 데다 설득력 있는 통찰까지 담고 있어서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그는 정치적 지지자였던 정조가 승하하자 40의 나이에 귀향을 떠나 18년간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했다. 가난하고 힘겨운 세월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오직 붓과 책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조선조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그에게 고난을 주었던 당시 세도가들은 모두 죽고 이제는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다만 다산과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남았을 뿐이다. 다산이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붓과 책이었다. 나는 그것이 다산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늘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1762년생인 다산은 4살에 천자문을 읽히고 7살부터 한시를 짓는 등 어린 시절부터 대학자로서의 싹을 보였다. 다산이 10살 이전에 썼던 시들은 산미집이라는 시집으로 묶여 나왔다. 여기서 산미란 어린 시절을 앓은 마마로 눈썹 사이에 흉터가 남아 마치 눈썹이 3개 같다고 해서 다산 스스로 붙인 호였다. 다산은 당시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 28세에 문과에 급제한다. 장원은 아니고 2등이었다. 이 시기에 다산은 한양에 있던 자신의 집을 사랑방 삼아 동년배의 남인 관료들과 중난시사라는 문예 창작 모임을 결성했다. 다산의 중난시사 첩서는 그를 비롯해 최홍원, 정약전, 한치응, 이유수 등 중난시사 회원 15명의 이름, 시사의 결성 동기와 의의를 적은 산문이다. 이 15사람은 거의 비슷한 나이로 서로 가까이에 살면서 태평한 시대의 이름을 떨쳐 좋은 문벌에 오르게 되었다. 또 그 뜻과 취향마저 서로 비슷하니 함께 시 동인을 맺어 즐기며 태평한 시대를 장식하는 것도 또한 훌륭하지 아니한가. 살구꽃이 막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막 피면 한 번 모인다.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에 막 서늘해지면 서지에서 연꽃 구경하러 한 번 모인다. 모일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장만하여 술을 마시고 시를 읊도록 한다. 다산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글 같다. 이 글을 쓸 무렵 다산은 포부가 가득한 젊은이로서 군주의 총애를 받으며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 시 모임은 1797년 다산이 곡산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시절 다산의 시들은 젊고 호방하며 화려하다. 다산 시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면 우선 사실적이고 세세하고 정교하다. 그 다음으로 파리를 조문하는 내용 등의 우화시가 눈에 띈다. 그리고 중국을 따르지 않는 주체성이 두드러진다.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중국의 고사들을 인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며 한국의 중요한 고전들을 열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선 사람이니 조선 시를 쓸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글을 살펴보자. 만리장성의 남쪽, 오령의 북쪽에 세운 나라를 중국이라 하고 요하의 동쪽에 세운 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다. 동국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유람하는 것을 감탄하고 자랑하며 부러워한다. 내 소견으로는 중국이 왜 중앙이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또 동국이 왜 동쪽이 됐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해가 정수리 위에 있는 때를 정오라고 한다. 그러니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같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동서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높고 남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의 절반만 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남북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미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를 얻었으면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 어찌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미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면 어찌 따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나의 벗 해보가 사명을 띠고 연경에 가면서 자주 중국에 논인다고 얼굴에 뽐내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짐짓 중국과 동국이라는 이름을 따져서 그를 자제시키고 이어서 이같이 격려한다.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친구 한치응에게 주는 글이다. 시사회원이었던 한치응에게 다사는 연경에 간다고 뽐내지 말라면서 성인의 도가 이루어진 곳이 중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오랑캐인데 중국이라고 해서 성인의 도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울러 왜 우리더러 동국이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중국이 될 수 없는지를 기백 있게 따지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지만 다사는 또 다른 친구인 이중혁과 헤어질 때는 감성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총만 받는 관료로서 젊은 기계로 가득 찬 앞의 글과는 사뭇 달리 읽히는 아래 글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나뉜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고 흥하고 망하는 운수를 헤아린다. 내가 처음 강진 성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답답하여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산으로 옮겨와 산 뒤부터는 안개와 노을을 마시고 꽃과 나무를 구경한 덕분에 귀양사리의 시름을 시원하게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얼마 뒤에 강진의 병마절도사 이중엽이 우거진 숲 그윽한 시냇가로 나를 찾아왔다. 돌아간 뒤에도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조각배로 밀물을 타고 뱃놀이를 하거나 한 마리 말을 타고 봄놀이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주 찾아왔는데 이처럼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임기가 다 차서 이곳을 떠나게 되자 술자리를 마련하여 내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부터는 종이나 먹이 있어도 누구와 더불어 글을 써서 주고받으랴. 앞으로도 말발굽 소리 울리면서 다산 골짜기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 서글프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 즐거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서 한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군도 그때 벼슬을 쉬게 되어 남주 벽계 사이로 나를 다시 찾아와서 산나물과 생선회로 즐겁게 밥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다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나의 벗이여 슬퍼 말게나. 정조가 승하한 후에 다사는 살아남은 것이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심한 박해에 시달린다. 정조는 정학인 성리하게 살면 자연히 사학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천주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반면 정조 사후 정순왕후 김씨는 척사를 내세우며 서학을 탄압했다. 천주교 집안이었던 다산 일족은 신유박해로 다산의 셋째형 정약종, 조카 정철상, 매부 이승훈이 처형당하고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조카 사이 황사형이 죽고 둘째형 정약전과
다산이 귀양을 갔으며 기해박해로 조카 정화상에 죽는 등 모진 탄압을 받았다. 그렇게 40의 나이에 귀양을 떠난 다산은 18년간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직 책과 붓의 의지에 살아가게 된다. 이중협은 다산이 강진에서 사귄 사람으로 강진의 병마절도사였다. 그는 다산을 자주 찾아와 마음을 두고 3년간 교제하게 된다. 유배지에서의 교류가 다산에게 얼마나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이 됐을까. 그래서인지 이중협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다산은 커다란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고 즐거움은 또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산은 어수선한 마음을 추스른다. 유배의 여정과 다산의 고뇌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1801년 다산 형제는 함께 유배길에 오른다. 11월 21일 율정에서 길이 갈려 형제는 헤어지게 된다. 한 사람은 강진으로 또 한 사람은 흑산도로 가는 새벽에 다산은 율정별이라는 시를 짓는다. 띠로 이은 주막집 새벽 등잔불이 파르르니 꺼지려 하는구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새별을 바라보니 이별할 일이 참담해라. 나 또한 어리석은 바보아이 망령되이 무지개를 붙잡고 싶어 했다네. 아이란 놈 무지개를 쫓아갈수록 무지개는 더욱 멀어져 다다르면 또 다른 서쪽 언덕, 서쪽 또 서쪽이고만 해. 그러나 그리운 곳이 어찌 형뿐이겠는가. 한강 남쪽의 사평촌에서 처자와 헤어질 때 꿋꿋하고 늠름한 얼굴빛으로 들을 넘고 내를 건너 떨쳐왔지만 마음이야 처자식과 어찌 달랐겠는가.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다산은 처음에는 동문 주막에 딸린 작은 방에 살면서 사의제라는 당호를 붙였다. 생각, 행동, 용모, 언어 등 4가지를 조심하자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다산은 천주교도로 강진 사람들의 배척을 받다가 백년사에서 해장선사를 만나 1805년 강진읍 뒷산에 있는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다산은 해장선사와 사귀면서 유배 생활의 동반자가 되어줄 다도를 익힌다. 1806년 다산은 거처를 제자인 이양래의 집으로 옮겼다가 1808년에는 도암에 있는 다산초당으로 옮겼다.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외가였던 해남 윤씨들 덕분이었다. 귤동에 살던 윤단이 손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약용을 초빙하였고 산정을 내주어 여기 다산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때부터 다산은 좀 더 여유로운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산이 유배 와서 이 작은 집 한 채를 얻기까지 무려 8년이 걸린 셈이다. 편히 자고 일어나 정진할 수 있는 반듯한 장소 한 곳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잊혀져가는 다산. 책을 쓰고 제자를 기르고 차를 다리는 행위들이 외로움을 이기고 자신을 잊어버린 세상과 화해하기 위한 처절한 수련이었을 것이다. 다산은 어떻게 생의 정점에서 돌연 찾아온 불행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외로움을 견뎌내며 붓과 책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첫째는 공부였다. 다산이 유배 중에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 수신인이 2 아들이었다. 홍씨와 결혼해 6남 3녀를 두었지만 4남 2녀가 어려서 죽고 2남 1녀만 남았다. 유배를 떠날 당시 큰아들 정학연은 19세였고 둘째 아들 정학윤은 16세였다. 오늘날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훌륭한 집안 자제들이 관직에 올라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패족이다. 만약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해서 처음의 가문보다 더 온전히 아름답게 만든다면 이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독서야말로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이다. 호사스러운 부호가의 자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고 외진 시골의 수재들도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오직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중년의 재난을 만난 너희들 처지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독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독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독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야, 너는 재주와 총명이 나보다 조금 못하지만 네가 10살 때 지었던 글은 내가 20살이 되어서도 짓지 못했던 것이다. 몇 해 전에 지은 글 가운데도 오늘날 내가 지울 수 없는 글이 덜어있다. 이는 내가 공부한 길이 멀리 우회하지 않았고 견문도 조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곡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나는 네게 과거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인들이 모두 내가 욕심이 많다고 탓했었다. 나 또한 스스로 겸언쩍었다. 이제는 네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과거 준비할 걱정은 없어진 셈이지. 나는 네가 벌써 진사도 되고 문과에도 급제했다고 생각한다. 문자를 알고 있으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한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너는 진정으로 독서할 기회를 만난 셈이다. 앞에서 내가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포야, 너는 재주와 역량이 내 형보다 한층 못한 듯하지만 성품이 자상하고 사려가 깊었지. 참으로 독서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내 형보다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 요즘 보니 내 문장이 차츰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줄 아는 것이다. 패족이 됐다는 것은 조상이 죄를 지어 자식들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되어 실망했을 아들들에게 다사는 이제 과거를 잊고 오직 스스로의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공부를 하라고 말한다. 평생 솔선수범해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던 다사는 아들들에게 몸소 스승이 되어주기도 한다. 두 아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큰아들에 비해 재능이 떨어졌던 둘째 아들은 논과 원령가를 남기며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두 아들은 추사 김정희, 다산의 제자인 황상, 다도로 유명한 초이선사 등과 교류하며 다산이 바라던 대로 훌륭하게 성장했다. 다산은 올바른 독서를 위해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수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며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책을 읽을 때 비로소 독서는 자기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그 마음가짐의 핵심은 효도와 공경이라고 이야기한다. 독서에는 반드시 바탕을 먼저 세워야 한다. 무엇을 바탕이라고 하는가?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할 수 없으니 학문의 뜻을 두려면 반드시 바탕을 세워야 한다. 무엇을 바탕이라고 하는가? 효도와 공경이 바로 그것이다. 모름지기 효도와 공경에 먼저 힘써 바탕을 세운다면 학문은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 학문이 몸에 배면 독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한편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학주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 서문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소개된다.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구슬로 꿰듯이 체계를 잡아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족당의 사내 아이가 슬슬주 구슬 1000개를 얻었다. 아이는 구슬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가슴에 품기도 하고 옷깃에 차기도 했다. 입에 물기도 하고 손에 움켜쥐기도 하다가
동쪽 낙양에 가서 구슬을 팔려고 했다. 그렇게 길을 나서는데 지쳐서 앞가슴을 헤치다가 품었던 구슬이 떨어지고 물을 건너면서 몸을 굽히다가 옷깃에 찼던 구슬이 흩어졌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거나 할 말이 있어 말을 하면 입에 물었던 구슬이 튀어나왔다. 갑자기 벌이나 전갈, 살무사같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을 만나서 도망치다가 손에 잡았던 구슬들도 놓쳐버렸다. 그래서 낙양의 절반도 못 미쳐서 술술주가 다 없어졌다. 아이가 실망해서 돌아와 늙은 장사꾼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늙은 장사꾼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정말 아깝구나. 왜 진작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술술주는 간직하는 방법이 있단다. 원객의 실을 끈으로 삼고 마지막 돼지 새끼의 털을 바늘 삼아 푸른 것을 꿰어서 푸른 꿰미로 만들고 붉은 것을 꿰어서 붉은 꿰미로 만든단다. 이제 검푸른 것, 검은 것, 붉은 것, 누런 것 등을 같은 새끼리 꿰고는 오지방에서 자란 무소가죽 상자를 만들어 간직한단다. 이게 바로 술술주를 간수하는 방법이지. 지금 내가 술술주 1만 섬을 얻었다 하더라도 꿰미로 꿰지 않으면 어디간들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요즘 학문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구경과 구료백과에 나오는 수많은 책의 이름과 항목들이 모두 술술주다. 이것을 꿰미로 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얻는 대로 곧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소학주가는 유배지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랑스러운 술술주를 색실에 깨어 간수하는 것은 오직 북과책에서 길을 찾은 다산 자신을 위한 엄정한 수련이자 학문을 통해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간절한 구애의 다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소박한 공부법이야말로 다산을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어준 공부의 왕도였던 것이다. 누가 봐도 비범했던 다산이 치열한 자기 탐색과 수련을 통해 터득한 이 공부법이 과연 평범한 사람에게도 유효한 것일까? 다산은 양계를 시작한 아들에게 계경을 써보라고 권했다.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닭을 치게 되었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아주 잘해보라는 격려였다. 닭에 대한 책을 읽고 연구하고 회와 먹이도 바꿔가면서 실험하다 보면 멋진 사육법을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을 적어두라는 뜻이었다. 부족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가장 평범한 사람도 한 분야를 파면 그 일에 대해서만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격려해 주었다. 얼마나 간단하고 핵심적인 조언인가. 다산의 글 중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것이 하피첩이다. 이 하피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산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병든 아내가 헌치마 5폭을 보내왔다. 시집올 때 가져온 후념으로 붉은 빛이 다망색으로 변해서 소첩으로 만들기에 알맞았다. 치마폭을 잘라서 조그만 첩으로 만들어 손 가는 대로 타이를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보낸다. 아이들이 뒷날 이 글을 보고 감회가 새로워 아버지의 자취와 손길을 생각한다면 그리운 마음에 틀림없이 뭉클할 것이다. 이 소첩을 하피첩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붉은 치마를 의미한다. 하피첩에서 하는 붉은 노을이라는 뜻이다. 아내 홍씨가 시집올 때 입었던 치마의 색깔이 저녁 노을처럼 붉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내가 시집온 것이 벌써 34년 전의 일이라 옷 색깔은 바래고 말았다. 아내는 적적할 남편을 위해 잘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치마를 유배지로 보내고 다산은 이 옷을 잘라 풀을 바르고 배접해서 첩을 만든다. 낙담에 쓸 아들들에게 좋은 조언을 담아서 말이다. 바로 이 첩이 하피첩이었다. 다산은 남은 천에는 메조도를 그려 시집간 딸에게 전해준다.
하피첩에는 여러 경구들이 많은데 그중 다 완전하다 해도 구멍 하나만 새도 깨진 항아리가 된다. 모든 말을 믿었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도깨비처럼 되니 말을 늘 조심하거라 라는 말과 근과 검,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으니 일생 동안 써도 닳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는다. 다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500여 권의 책을 펴냈다. 그중 촌병호치라는 좀 생소한 책의 서문을 읽어보자. 내가 장기에 귀양 온 지 몇 달 뒤에 아들이 의학책 몇십 권과 약초 한 상자를 붙여왔다. 유배지라서 책이 전혀 없으므로 이 책밖에 볼 게 없었고 병이 들면 결국 이 약으로 치료를 했다. 하루는 지방관이 내게 부탁했다. 장기에서 병이 들면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염이 없으면 뱀을 잡아먹고 뱀을 먹어도 효염이 없으면 체념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어찌 그동안 읽으신 의학책을 가지고 이 외진 고장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좋다. 내가 내 말대로 의학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한 뒤에 그 책들 가운데 비교적 간편한 여러 처방을 가려 뽑아서 기록했다. 아울러 주로 쓰이는 약재를 가려 뽑아 각 병에 대한 설명 끝에다 붙였다. 보조약재 가운데 사호품에 해당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멀리서 생산되거나 보기 드문 약재 가운데 시골 사람들이 그 이름도 모르는 것 역시 기록하지 않았다. 책이 다 해야 40장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간략한 셈이다. 이 책 제목을 촌병혹치라고 했다. 촌이라고 한 것은 비속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혹이라고 한 것은 의심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참으로 잘 쓰기만 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의원들은 약재의 성질과 기운을 구별하지 않은 채 찬 약과 더운 약을 뒤섞여 나열하기도 한다. 이쪽과 저쪽이 서로 모순되어 효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과 비교한다면 차라리 내 처방이 나을지 어찌 알겠는가. 약을 간략하게 뽑아서 반드시 필요한 처방만 가렸으니 그 효과가 완전하고 빠르지 않겠는가. 간략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널리 고찰해야 하는데 참고한 책이 몇십 권밖에 되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만약 내가 뒷날 다행히도 귀향에서 풀려나 돌아가게 된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좀 더 깊게 연구할 것이다. 그때는 혹이라는 이름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편은 술병으로 끝내고 하편은 색병으로 끝낸다. 세상을 깨우치고 건강을 지켜내는 내 기쁜 뜻을 붙인 것이다. 촌병혹치. 촌병혹치에서 촌은 시골촌이고 병은 병병이다. 다산시대에도 시골 사람들은 많은 병에 시달렸지만 의원은 많지 않았고 돌팔이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다산은 차라리 자기가 아는 의학서들에서 아주 간단한 처방들을 뽑아 소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집필한다. 하지만 구할 수 있는 의학서가 제한되어 있어서 자신의 처방엔 별로 자신이 없었던지 책 제목에 혹시 혹자를 붙였다. 사실 다사는 의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천연두로 죽을 뻔했던 다사는 자신을 살려준 한의사 이영기를 기려 몽수전을 쓰고 이후 천연두에 대해 마과 회통을 쓰는 등 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다. 다산의 학문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후생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산은 의학 외에도 과학기술에도 해박했다. 그래서 수원성을 건설할 때는 거중기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40% 정도 절감했고 수원성에 자주 행차하던 정조를 위해서는 배다리를 만들기도 했다. 선비들은 이름 앞에 호를 붙였고 집이나 정자에도 이름을 붙였다. 정리하면 어린 시절엔 부모가 이름을 붙이고 자라는 동안 아명이나 별칭으로 불리다가 성장하면 호를 붙이고
결혼 등 인생의 전환점에는 자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시효가 내려졌다. 정약용에게는 다산 외에도 산미, 여유당 등 여러 개의 호와 자가 있었다. 시호는 문도공이었다. 수호제는 큰 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수호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나란 나의 본성을 의미한다. 나의 정체, 사실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평생을 나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인 것 같다. 그런데 수호제라는 당호를 쓰는 큰형님은 바로 다산의 이복형 정약현이었다. 다산의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이 죽자 해남 윤씨와 결혼해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을 두었다. 다산의 삼형제는 모두 천주교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고 정약현만이 사위였던 황사영의 백서 사건까지 무사히 피하고 유일하게 마천의 본가를 지킨다. 그래서일까 수호제라는 당호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그럼 정약용 자신은 어떤 당호를 썼을까?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은 그만둘 수가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언제나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었다. 아주 부득이한 일이더라도 남이 모르게 하려던 일은 그만두었다.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한 지가 6, 7년이 되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현판에 써서 내가 사는 집에 달려고 했지만 잠시 생각해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에 돌아와 처마 위에 써서 붙이고 또 이렇게 쓴 까닭을 붙여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다산의 당호인 여유당은 노자의 도덕경의 한 대목인 여하며 겨울 시냇물을 건널 때처럼 조심하고 유하며 사방에 다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라 해서 앞 글자를 따 겨울 냇물을 건널 여에 사방을 두려워할 유를 붙여 스스로 근신하고 경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근신하고 경계하는 태도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드러난다. 다산은 편지 한 장을 쓸 때마다 모름지기 2번, 3번 읽어보면서 축원하기를 이 편지가 내 거리에 떨어져 원수진 사람이 열어보더라도 네가 죄를 입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편지가 수백 년 뒤까지 유전되어 많은 안목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도 네가 비난받지 않게 하소서라고 한 뒤에 봉합해야 군자가 근신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한다. 다산은 처음 유배를 떠나 주먹에 머물 때도 작은 방에 사이제라는 당호를 붙여 근신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는 그 시대에 요구되던 자기 삶에 대한 이해였을 것이다. 시대는 인물을 낳는다. 조선 후기가 어떠했기에 다산 같은 인물이 요구되었던 것일까? 외란과 호란을 겪은 조선은 극심한 가난, 궁핍, 부패 등에 시달리며 전란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싹트고 있었고 당쟁은 격화되었다. 문화사회적으로는 천주교를 앞세운 서구 문물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기존의 성리학을 탈피한 실학사상이 꽃피고 있었다. 이 시기에 또 한 번의 개혁과 번영을 꿈꾸던 두 군주, 영조와 정조가 등장한다. 다산은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때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과 함께 다산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시대를 앞서 나간 개혁가 정약용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백성이 해로운 곳을 피하는 것은 마치 불이 습한 곳을 피하는 것과 같다. 논밭이 적어서 사람의 힘이 남아돈다는 것을 알았거나 힘은 배로 드는데 곡식의 생산량이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나누어주는 곡식이 적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떠나면서 저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한여의 가구수가 고르게 될 것이며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백성의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의 마음대로 오가기를 8, 9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 안의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에게 논밭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 주는 것은 마치 양에게 우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들을 마음대로 오가게 한다면 마치 새나 짐승이 서로 몰려다니는 것과 같게 된다. 백성이 새나 짐승처럼 몰려다니는 것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8, 9년쯤 되면 백성의 분포가 대충 고르게 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면 백성의 분포가 아주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이 아주 고르게 분포된 뒤에 비로소 호적을 만들어 그들의 집을 등록시키고 문서를 만들어 그들이 옮겨 다니는 것을 관리한다. 같은 실학자인 박지원의 북학파가 상공업을 중시했다면 정약용은 선비로서 백성의 삶과 직결된 농업에 관심을 쏟았다. 목민관으로 일하면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다산으로서는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농업 경제시대의 농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세를 걷어 백성을 잘 살게 할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였다. 이는 결국 국가 경영과 관련된 문제였다. 가장 오래된 토지 제도는 정전제였다. 정전제는 사방 1, 2가 되는 땅을 우물장자처럼 9개로 나누어 가운데 하나는 공전으로 삼아 공동경작으로 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8개는 사전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나눌 경우 토지의 비옥도가 달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균전제라는 것이 등장한다. 균전제에 따르면 국가 소유인 땅을 개인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집집마다 자식의 수가 다르고 이사를 오가는 집이 생기면서 어떤 때는 땅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아돌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전제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는 토지 소유를 제한해서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산이 주장하는 토지 제도는 이 모두를 보완한 여전제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산골짜기와 시냇물을 중심으로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을 여라 부른다. 대략 3개의 여가 모여 리가 되고 5개의 리가 모여 방이 되고 5개의 방이 모여 읍이 된다. 가장 작은 단위인 여에는 여장을 두어 공동 생산을 한다. 이때 각자의 노동량을 모두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에 따라 수확을 차등 배분한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도 땅이 좁고 토지가 척박해서 소출이 적으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10년 정도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면 안정될 것이고 이때 세액을 정하면 백성들이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이었던 삼정, 즉 전정, 군정, 환곡이 문란해져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새로운 토지 제도를 제안했다. 삼정 중 전정은 토지에 부과되던 모든 조세를 일괄해 수취하던 제도를 의미하고 환곡은 구율 제도로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풍년이나 추수기에 받아가는 제도였다. 마지막으로 군정은 군사행정인 군적과 군사재정인 군포와 관련된 일을 총칭했다. 다산은 당시 군정의 비합리성을 풍자하는 애절량이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 시의 소재가 되어준 것은 1803년 유배 중이던 다산이 전해들은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어느 백성이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가 군적에 올라 이정에게 군포 대신 소를 빼앗기자 칼로 자신의 남근을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울컥하는 기분을 참지 못한 다산은 이 시를 지어 군적에 올라서는 안 되는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걷어들이는 부패한 사회상을 비판했다. 노전마을 젊은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관문으로 달려가며 하늘에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지 못하는 수는 있어도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 이름이 모두 군적에 실렸네. 아무리 하소연해도 관감 움직이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남편이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피가 방 안에 흥건하다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다사는 시를 지어 부조리를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학자의 면모를 발휘해 심포이라는 글을 짓는다. 군정의 불합리를 개혁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신이 황해도의 풍속을 보니 한 마을마다 이른바 군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을 내어 그 돈의 이자로 그 마을의 군포를 충당하는 풍속입니다. 군적 가운데 이간이 최간이 적혀 있는 것은 모두 실제로 없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신이 병마사를 만나보니 병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군포를 바치는 자는 마땅히 가련해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금지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인가? 걷어들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인가? 민심이 괴롭게 여기기 때문인가? 이 세 가지에 걸림이 없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 신은 황해도의 이 풍습이 참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고르지 못한 법을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백성은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임시로 만들어 그 괴로움을 고르게 나누어 살아가니 이는 법을 만든 쪽의 부끄러움입니다. 오직 양반이 된 뒤에만 군포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럼 이 백성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양반이 되는 길뿐입니다. 양안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면 양반이 되고 유권을 쓰고 과거 시험장을 드나들면 양반이 됩니다. 이렇게 양반이 조금씩 늘어나서 해마다 많아지고 달마다 성해지니 점차 온 나라가 다 양반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양반이 되면 자기 손으로 쟁기를 들고 토지의 이익을 높이지 않으며 소를 몰거나 말을 타고 시장에 장사하여 화물을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도끼를 잡거나 화로와 마치를 잡아 기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양반이 많아지면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들면 토지의 생산력도 높아지지 못합니다. 토지의 생산력이 높지 못하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선비를 힘쓰도록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선비가 힘쓰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욱 공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군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양인에게만 거두는 군포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태평성대의 정치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군역의 의미를 면제받는 대신 내야 했던 세금이다. 그런데 양반이 아닌 양인만 부담하다 보니 양인들은 군포를 면하기 위해 양반이 될 수 있는 편법들을 꾀하게 되고 결국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었다. 양반은 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자는 것이 다산의 제안이었다. 군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비는 평생을 배우는 학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워서 무엇을 할까? 지행합일 또는 학행일치, 즉 삶 속에서 실천한다. 그래서 선비에게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은 수기, 즉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요컨대 선비란 학문을 익혀서 자기를 다스림으로써 이득이 되지 않아도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사대부는 많지만 참다운 선비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파와 계파 간에 피터지는 경쟁과 투쟁이 두드러진다. 과거와 음서라는 좁은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학문을 학문으로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을 뭉뚱그려서 살림이라고 부른다. 우암 송시열이나 남명 조식이 대표적인 경우로 특히 남명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해냈다. 다산의 삶과 글에는 진정한 선비정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다산은 세상이 부르면 기꺼이 정치에 몸을 담았다. 그렇다면 선비 정약용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정의 뜻은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남들처럼 아울러 가져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토지를 계량하여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그 질서를 바로 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서 남은 곡식을 버릴 정도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서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배와 수레를 만들고 저울에 규격을 세워 그 고장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바로 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삼켜서 커지고 누구는 연약한 위치에서 자꾸만 빼앗기다가 멸망해 갈 것인가?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죄 있는 자를 규탄하여 멸망할 위기에 있는 자를 구제하고 세대가 끊긴 자를 이어가게 하여 바로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불량한 데다 악독하면서도 육신이 멀쩡하게 지내고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한 데다 정직하고 착하면서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르는 것을 바로잡으니 이것이 또한 정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리고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려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 바로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이다. 다산이 보기에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정치였다. 그러나 평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이어져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진다. 그래서 자유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와 성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듯이 자칫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양극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자의 책무다. 그러면 그런 책무를 짊어진 왕을 정약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면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를 다하는데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를 마치 고수가 우순을 대하듯 한다면 자식이 원망하는 것도 옳다.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가 임금을 원망하면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기를 마치 회왕이 굴평을 대하듯 한다면 신하가 원망하는 것도 옳다. 부모가 미워하더라도 노력할 뿐이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대는 원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가? 회왕이 아양을 부리는 척과 아첨하는 신하의 꾀임에 빠져 굴평을 쫓아냈을 때
굴평이 태연하게 아무 군심 없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고 다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임금이 깨닫지 못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랴 라고 했다면 그런 굴평도 심장이 차갑고 창자가 단단한 인물이다. 자기 임금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마치 한판의 바둑에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굴평은 근심과 슬픔을 안고 맴돌며 또 돌아보며 이손이, 구간이, 원윤이 하는 글을 쓰고 또 썼다. 그것이 바로 천리다. 그러므로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시로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꼭 원망을 해야 할 때 원망하지 못하는 것을 공자 같은 성인도 근심했다. 그래서 시의 궁극적인 뜻을 살핀 끝에 시가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좋게 여겼던 것이다. 사마천은 말했다. 시경의 소화는 원망하고 비방하는 뜻이 있지만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맹자는 말했다. 부모의 허물이 지나친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부모와의 사이에 지나치게 간격을 둔 것이다. 결국 성인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끝에 원망하는 심정을 인정했다. 충신과 효자의 입장에서는 원망이 바로 자기의 충정을 나타내는 길이다. 그러기에 원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고 원망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충효에 대한 감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재물을 좋아하고 자기 처자식만 사랑하여 안방에서 비난을 일삼는 자거나 또는 재능도 없고 덕도 없어서 밝은 세상에 버림받고 속닥속닥 윗사람 헐뜯기나 좋아하는 자라면 정의와 정도를 어그러뜨리는 짓만 일삼는 자다. 따질 필요나 있으랴. 선비이자 인간으로서 다산의 이중성이 잘 드러난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선비 역시 인간이므로 충성을 받아주지 않는 왕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고수는 순임금의 아버지였다. 고수는 장님이라는 뜻으로 아둔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순임금의 어머니가 죽자 후처를 얻는다. 후처와의 사이에서 상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고수와 후처와 상은 수없이 순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 가령 순에게 지붕을 고치라고 하고는 순이 지붕으로 올라간 사이에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지르는 시기였다. 다산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순임금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정이 있는 인간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망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답지 않느냐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었다. 다산은 명분론에 붙잡힌 허명뿐인 선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따라서 선비의 본질에는 의리를 지키되 인정을 잃지 않고 명분을 내세우되 실리를 버리지도 않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선비의 아량과 포용력이라는 것이다. 다만 선비는 곡학아세, 즉 정도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일만은 삼가야 했다. 늘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용을 지키는 선비의 길. 다산이 강조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까.